비엔날레라는 것이 특히 1989년 이후의 비엔날레라는 것들은 어 세계화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 이런 당시 시대 흐름과 정말 잘 맞는 것이었고, 그렇고 또 미술의 변화, 동시대 미술 점점 설치 규모가 커지고 기존 미술관에 들어가기에는 좀 불리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추세와도 진짜 딱 맞아서, 그런 이유로 엄청나게 갑자기 순식간에 커지고 번창했던 미술 제도인 반면에, 또 그 단점, 그 빛과 그림자처럼 그것이 미술 상업화시키고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계속 그 돌고 도는 그 쳇바퀴에 남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장르적으로도 회화나 조각은 좀 소외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이제 2000 년대 후로 오면은 점점 그 비판 자체가 아주 익숙하고 많은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누구라도 비엔날레에 대해서 일단 딱 얘기를 꺼낸다면 비엔날레를 비판하는 종 의도를 가진 말이 되기 쉬웠던 그런 수준까지 왔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비엔날레를 가장 열심히 비판할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면, 제 기억에는 동덕여대 교수였던 심상용 선생님이 비엔날레를 꾸준히 계속 비판을 해요. 이분은 비엔날레나 블록버스터 미술하고는 굉장히 맞지 않는, 네, 그런 주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 가지고, 네. 이 속도의 예술 이런 책들 보면은 부제가 블록 "비엔날레와 블록버스터 전시의 본질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물으면서 어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그런 비판 지점들을 훨씬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점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비판의 여론들이 아주 강해질 때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는 "비엔날레를 옹호하며"라는 글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와 베니스 비엔날레 이런 거 이야기를 해 드릴 때 이것이 여러분이 갈 일 없는 맛집 탐방 프로그램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대학교 2-3 학년 때 나중에 석사 박사 때 저의 지도 교수님이 되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서양 미술사를 하시는데 자꾸 자기가 어디 가서 보고 온, 이게 옛날이니까 요즘 진짜 저는 얼마나 옛날 사람이냐면 빔 프로젝터가 아니고 이렇게 슬라이드 통을 철컥철컥 넘기면서 수업하던 시절에 미술사 배운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제 어디 가서 찍어 오신 필름, 그때는 정말 이미지 자료 하나하나가 귀할 텐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언제 어딜 갔었는데." 막 얘기를 하시면,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나에게 필요한 이론을 가르쳐 주셔야지 왜 자꾸 자기 여행 썰을 푸시나. 내가 선생님 어디 여행 갔다 왔는지 궁금해서 여기 앉아 있나?' 막 이러면서 진짜 싫어했고, 그리고 그 싫어했던 바닥 기저에는 '나는 못 가는데 자기 갔다 왔다고 자랑하나?'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의 생각으로는 정말 필요하고 배워야 될 중요한 이론이란 게 따로 있고, 그렇게 나들이처럼 막 이렇게 전시 보고 다니는 게 뭐가 대단해서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참 어렵고 빡세게 하고 있었던 학생으로서 가졌던 생각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좀 교정이 되었는데, 어쨌거나 그때 이제 가졌던 그런 생각을 어 돌이켜 볼 때면은, 여러분 또한 '아니 나 베니스 비엔날레 안 갈 건데.'라는 마음을 쉽게 먹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뭐가 문제냐, 아까 제가 이 220 쪽의 그랜드 투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관광을 다니는 뭐 이런 이야기할 때 어 꼭 사람들이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또 자기 돈 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어딘가에 가서 그걸 보려고 할 때면 이미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어땠어?" 이렇게. 근데 막상 베니스 비엔날레를 갔다 온 한국 사람들에게 "베니스 비엔날레 어땠어?"라고 물었을 때 좋은 답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해서 글 좀 기고도 몇 개 하고 논문도 쓰고 막 이래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몇 년도에 가 봤어요?" 이러면 그래도 종종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어땠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나오는 말이 뭘 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너무 날이 더웠고 막 그런 이야기만 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심지어 국내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 수업보다 훨씬 좋으니까 가, 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갔다 왔을 때 보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큰 도움이 됐어요."라고 해야 그 보람이 있을 텐데 막상 광주를 당일치기로 다녀온 많은 학생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갔는데 봐야 될 건 너무 많은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엔날레 챕터는 이 좀 진지한 글들을 읽는 것보다도 오늘 좀 뜨내기 같은 이런 소리를 막 많이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비엔날레라는 것을 보러 갈 때의 기본 태도는요. 뷔페를 먹으러 가는 것처럼 가셔야 돼요. 뷔페에 갔을 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배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내가 얼마를 내고 들어왔다 해서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처럼 비엔날레를 보러 갈 때 사람들이 한정된 시간과 자기 한정된 인지 능력을 가지고 비엔날레를 보니까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보라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보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면은 좀 편할 거예요. 뷔페를 자꾸 가서 먹다 보면은 자기가 접시에 뭘 담아 와서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가 감이 올 텐데 뷔페를 처음 먹는 사람들은 욕심만 잔뜩 있어 가지고 막 이렇게 싸 가지고 오다 나중에 '아 나 죽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비엔날레라는 대규모 전시를 실제적으로 많이 보지 않고 그냥 2-3 시간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전시만 계속 보던 사람들한테는 일단 이 규모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요. 비엔날레라는 대규모 전시를 일반 우리가 어떤 소규모 전시, 갤러리 전시 보듯이 접근을 하신 때부터 일단 첫 단추가 크게 잘못 껴져 있다. 그래서 이 잘못 껴진 첫 단추의 감수성을 가지고 비엔날레를 보면 당연히 좋을 수가 없다. 네. 그 그건 이제 제가 하고 이렇게 비엔날레에 대한 병명이네요. 저도 막시밀리아노 지오니처럼 비엔날레를 옹호하고 있는 느낌인데 일단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1 관부터 5 관까지 있어요. 5 관이 짝다 치더라도 1 부부터 4만 해도 분량이 진짜 많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20 대고 체력이 좋다고 아침 일찍 광주에 가 가지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 피곤해져요. 네. 그래서 하물며 광주 비엔날레만 해도 그런데 베니스 비엔날레는 어떠냐? 베니스라는 섬이 이탈리아 안에서도 물가가 상당히 비싼 섬이에요. 그리고 비엔날레 기간에는 숙박도 꽤 비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니스 비엔날레를 하루 이틀에 보겠다는 작정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거나 기차를 타고 도착을 한 다음에 비엔날레를 보러 가면요. 그곳은 광주 비엔날레는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몇 배가 더 커다란 비엔날레입니다. 게다가 광주는 다 실내 얘기라도 하지 이것은 커다란 공원에 조그만 2 층 양옥집처럼 독일관, 프랑스관, 영국관 막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러면 한여름에 들어가서 냉방을 좀 쬐면서 에어컨 좀 맞으면서 전시를 보다가 나오면 땡볕이면은 막 일사병 걸릴 것 같고 다시 들어가요. 근데 또 어떤 돈 없는 나라 전시관은 냉방도 안 해 줘. 사람이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일단 몸이 상태가 너무 나빠지면 전시가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비엔날레에 대한 일반적인 소감은 '아 고생만 하다 왔다. 막상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뻔한 그런 함정에는 여러분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누구한테 들어봤더니 별로라던데요. 별로라는 말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비엔날레를 보러 가시려면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쪼끔 더 여유를 잡으세요. 저는 특히 어릴 때부터 체력이 저질이어 가지고 아예 시도도 안 합니다. 내가 비행기에 내려서 그다음 날 바로 전시를 맨정신에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너무 불안이 많아 가지고 일정을 좀 넉넉하게 잡으려고 하는 거고 비엔날레 일단 입장할 때 자기가 좀 뭔가를 진지하게 감상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들어서 가는 거
찾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어 더불어서 비엔날레를 볼 때 태도가 '싹 다 봐 버려야지.'라는 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 어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비엔날레 개막식 당일날 가실 게 아니라면은 그 개막식 이후로 나오는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 보러 가야지.' 예. 우리가 놀이동산 일일 이용권 끊어도 무슨 놀이기구를 탈 것인가 정도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마당에 비엔날레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덜컥 들어가면은 그곳은 당연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최소한의 밑작업은 해 주셔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음 헛된 시간을 보낸다. 그냥 일반 관광이면 헛된 시간 보내고 '아 그냥 미술 전시 한번 찍었어.' 하고 와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너무 기본이고 이제 만약에 오늘 수업을 들으신 후에 몇 년이 더 지났을지 몰라도 그 어느 날인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가시게 된다면 오늘 들은 수업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 책의 252쪽 보시면은요. 예 캐럴라인 존스가 비엔날레 문화와 경험의 미학 하면서 이제 비엔날레라는 이 현상을 경험이라는 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써 놓은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부터는 이런 걸 느껴요. 제가 어릴 때는 어 아이들끼리 진짜 이런 쓸데없는 대화 막 "야 너는 로또가 맞으면 뭐 사고 싶어?" 막 이런 진짜 초딩 같은 그런 대화. 로또를 맞을 일이 없습니다, 로또를 안 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대화를 할 때 뭐 백 사고 싶어 막 이런 거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유물을 물건을 갖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그게 여유가 있으면은 저는 어디 좋은 온천 가 가지고 그 사우나하고 몸 좀 담그고 싶어. 그러면 어떤 물건을 추구하는 바가 있고 어떤 경험을 추구하는 바가 있겠죠. 근데 소비 패턴이 점점 소유물보다는 물건 쪽으로 넘어온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집은 좁아서 뭘 사서 집에 갖다 넣어 놓기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 세대보다 밑에 젊은이들은 더욱더 경험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써 버리고 오면은 다 없어질 돈을 내가 거기에서 그걸 경험했다라는 그 경험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네. 이런 현상과 비엔날레 관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252쪽 보면은 자, 필자가 경험의 미학이라고 지칭하는 것의 사회 정치적 역사는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경험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디서 일어나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수반한다 하면서 이제 경험 이야기가 쫙 나오면서 간단하게 드는 예가 바로 모리마리코라고 네, 일본의 미디어 아트 작가였습니다. 그 작가의 웨이브라는 전시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비엔날레에 가서 그 작품을 경험했어. 그랬는데 그 비엔날레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요즘에 미술 비평가들이 하게 되는 일이죠. 사람들이 오지 못한 관람객한테 "내가 이걸 체험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매끈매끈하게 생긴 그 모리마리코의 작업에 들어가 봤더니 어땠고 저땠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제가 읽을게요 그냥. "이 글을 통해 전달하는 필자의 경험은 모리의 작품에 대한 경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후에 모리의 작품을 직접 보게 됐을 때 필자의 글은 필연적으로 작품에 대한 독자의 경험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선 경험의 매개에 의지하면서도 경험의 즉각성을 추구하는 동시대 미술의 수수께끼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직접 가 보거나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제 말만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싶으면서도 아무것도 듣지 않고 가서 보면은 또 아무것도 못 보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밑작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런 이 모순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해 드리는 것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비엔날레 롱라면을 쓴 마시밀리아노 조니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 린드 소개를 해 드렸어요.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좀
유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막시밀리아노 지오니 역시도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좀 자료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왔을 때 특히 신선했던 것이 어 아직 40 살도 안 된 젊은 큐레이터를 채용했다는 걸로 광주 비엔날레가 진짜 새롭게 '혁신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뉘앙스를 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2010년 광주 비엔날레를 한 다음에 2013 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을 해요. 비엔날레 이렇게 급이 있다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219 쪽에 나왔듯이 광주는 신생 비엔날레인데 여기서 잘했던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고 소문이 쫙 나서 네 승진을 하여서 네 그 3년 뒤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하게 이제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큐레이터 경력의 탄탄대로 같은 되게 멋진 라인을 그리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시밀리아노 지오니가 베니스 비엔날레 큐레이터가 되었을 때 국내에서도 "와 광주 비엔날레 했던 사람이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이 됐어."라고 하면서 마치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를 뽑았던 광주 비엔날레 그 총감독을 지목했던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안목이 있어." 뭐 "이 애는 이렇게 크게 잘 될 줄 알았어."라는 그런 우쭐한 뉘앙스를 약간 가지면서 네 이 사람의 베니스 비엔날레 행을 축하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저에게는 그리 먼 옛날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2010 년도면은 이게 도록입니다. 2010 년도면은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도 2013 년이면 벌써 7년 전이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분명히 2010 년도에 40 살도 되지 않은 지금의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을 한 거였는데 '맞나?' 이제 늙으니까 맨날 머리가 헷갈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항상 구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연도나 이런 게 맞나?' 네 그래서 인제 다시 검색을 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73 년생이고 네 이 당시에 40 살도 되지 않았던 게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를 검색을 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연관 검색으로 제가 맨날 검색하고 있는 것들이 뻔하거든요. 방금 전에 네 아주 조금 전에 뜬 신선한 뉴스를 제가 읽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홀수회에는 미술 비엔날레를 하고 짝수회에는 건축 비엔날레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엔날레들은 이 건축 비엔날레를 하는 짝수회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발표 좀 전에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겨 버리고 취소시켜 버리고 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미술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 비엔날레를 할 것이냐 아니면 1 년씩 다 미룰 것이냐 막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건축 비엔날레를 내년 2021 년에 한다는 발표가 방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항상 이제부터 지금까지 쭉 네 홀수에는 베니스 짝수에는 국내여라고 말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식으로 말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리는 이렇게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고요. 네 이것이 동시대의 미술을 하는 재미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르네상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 안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재밌다고 받아들이면서 지내야겠다 싶네요. 네. 어쨌거나 신기한 일입니다. 네. 건축 비엔날레가 뒤로 넘어갔습니다.